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연초부터 국내 조선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조선업 수주 사이클 지속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발 훈풍까지 이어지면서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한미 조선업 분야 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더욱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커져가고 있는 조선업계에 대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 확산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 공급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AI 가동을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디지털 시대의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인프라 부분에서도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주요국들의 국민 절반 이상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보다 앞으로 살아가게 될 자녀 세대의 경제 상황이 어떨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조사를 실시한 건데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거고요. 지난해 봄에 실시한 겁니다. 36개국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고요. 응답자의 57%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인데 이런 경향이 특징은 선진국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더 가난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온 국가는 프랑스였습니다. 81%가 나왔고요.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도 지금 수년째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나라로 꼽히죠. 이어서 또 유럽인데요. 영국과 이탈리아 각각 79% 나타났고요. 캐나다 78%, 일본이 77%, 미국이 74%. 다 이게 이제 G7 주요 7개국 국가들의 회원국들이죠. 이런 이 회원국들의 응답자들이 비관적으로 본 응답률이 평균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66%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수준은 네덜란드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오히려 자녀 세대에 더 부자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인도의 경우에는 75%가 됐고요. 방글라데시 73%, 인도네시아 71%, 필리핀 70%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빈부격차에 대한 생각은 어떻든가요?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조사 결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그 나라에서 매우 큰 문제이거나 다소 큰 문제다라고 답한 36개국의 성인의 비율이 84%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나라별로 보면 편차도 있는데 독일이 92%, 상당히 높죠. 터키도 92%였습니다. 그리스가 91%, 이렇게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높게 나왔고요. 남미 국가에서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91%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발전도상국 응답자들 90% 이상이 이렇게 빈부격차를 좀 큰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2%의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2%가 빈부격차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이거나 다소 큰 문제라고 생각한. 합한 게 82%요. 82% 응답률이고. 요 비율은 이제 호주,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아까 이제 두 개로 나눴잖아요. 빈부격차가 매우 큰 문제다라고 답한 비율은 우리나라입니다. 47%였고요. 거의 절반이네요. 그다음에 다소 큰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35%.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참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네. 지금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위기 의식이 크게 인식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스스로를 좌파라고 규정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66%가 빈부격차가 매우 큰 문제라고 답을 했지만 설문을 좌파 우파로 물어봤대요. 네, 나눠서 또 각각 네.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스스로 또 우파라고 규정한 응답자 중에서는 이 같은 대답이 결국 3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 경우 이게 좌파 우파 응답 차이가 있는 게 아까 35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 거냐? 미국과 호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편차가 큰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지금. 네. 이게 이제 민간 조사 업체죠. 부동산알 114 조사인데요.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4만 6,130가구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물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 14만 6,100여 가구 중에서 아직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물량이 상당수가 있어요. 네. 4만 8천여 가구가 아직 일정을 못 잡았어요. 그렇군요. 33%에 이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분양 예정 물량이 2만 1,700여 가구인데 이 중에서 48%인 1만 400여 가구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고요. 네. 경기도는 5만 550가구 중에서 33%인 1만 6,700여 가구가 아직 미정이고요. 광주는 76%, 충남은 또 53% 정도가 아직 분양 일정이 미정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건설 경기가 뭐 전반적으로 침체인 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가운데 또 대출 규제도 있죠. 최근에 또 계엄 탄핵 전국 이런 불확실성들이 다 겹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분양시장 전반에 대한 전망은 갈수록 안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10대 건설사의 올해 분양 계획 물량이 10만 7,600여 가구인데 이게 네. 1년 전과 비교해 30% 줄어든 물량입니다.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공사비가 최근 한 수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고 일단은 이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도 지금 뭐 최근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낮아진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뭐 건설사나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분양을 하려고 해도 일정을 잡기가 참 애매모호한 거죠. 흥행이 돼야 되는데 네.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 좀 더 지켜보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양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은 사실 지방보다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정말로 공급 불안 우려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나라박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아직 잡히지 않고 네, 아직 잡히지 있잖아요. 않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서부 최대 도시 아닙니까? 로스앤젤레스 하면은 지난 7일에 이제 발생을 해서 지금 곳곳으로 그 산불이 이제 번지고 있고 아직 다 진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 이 JP모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이번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현재까지만 500억 달러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돈으로 따지면 73조 원. 네, 달한다고 하고요. 현재도 이제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 다 집계를 해보면 아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히는 화재가 될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고 보험사들의 손실이 상당히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억 달러 이상으로 현재 보험사들의 손실이 추산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서부 지역 특히 보험사들이 이런 산불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보험에 대해서 보험 시장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지난해까지 발생한 미국 최대 산불 중에서 10건 중에 8건이 이 로스앤젤레스가 속한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을 했고 네. 이로 인해서 이번 화재 발생 전부터 이 캘리포니아주 주택 소유자들이 보험 가입을 되게 많이 거절당하고 있고 보험사로부터 네. 아니면은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은 두 자릿수 때 보험료 인상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하고요. 네. 이번 그 산불 여파까지 덮쳤으니까 이 캘리포니아 민간 보험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 CES 소식도 전해주세요. 네.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으로 올라선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두 회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SDV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라든지 로보틱스 같은 미래 핵심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특히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서 AI 기술 적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을 통해서 AI 기반 로봇을 개발하겠다. 또 미래 모빌리티 핵심이죠.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AI 기술력을 활용을 하고 네. 현대차의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이런 방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거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옴니버스를 활용해서 가상 환경에서 공장을 구축하는 이런 공정 혁신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 공장을 우리가 실물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 가상 세계로 옮겨와서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을 네.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환경과 똑같이 설계하거나 그대로 작동하도록 가상현실에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현대차 같은 하드웨어 기반의 기업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들이 부딪히는데 이걸 가상현실로 옮겨놓으면 네. 되게 다양한 공정 혁신을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물리적 환경으로 옮겨가게 되면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고요. 네. 또 하나 엔비디아의 이 가속 컴퓨팅 하드웨어 생성형 AI 개발 툴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하는 것도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좀 들여오겠다라는 이런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제 양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그룹도 대단하죠. 세계 빅5 현대 그 완성차 그룹에 속하는 곳입니다. 뭐 엔비디아는 뭐 요즘에 워낙 화제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석권한 기업이고 이 두 기업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임팩트가 상당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 인공지능, 모빌리티, 로봇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은 다 미래 성장 동력의 두 기업이 다 삼고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칩으로 뭐 워낙 유명해졌지만 이제는 이런 반도체 칩 회사를 넘어서 자신들의 AI 역량을 로봇이나 이런 모빌리티 같은 하드웨어 분야로 확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뭐 로봇과 관련된 미래 프로젝트들도 잇따라 공개를 했었죠. 현대차 그룹은 이 미래 모빌리티 운영 체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역량을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로봇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은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의 일환으로 적극 개발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런 인공지능이나 미래차 로봇 같은 또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종 산업 간의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파트너십은 그런 이종 산업의 활발한 결합에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실적 기대감에 또 트럼프의 러브콜까지 이 조선주의 장밋빛 전망이 커지면서 연초부터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한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조선업종에 대한 전망 좀 해보고요. 수주 현황 등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최광식 기업분석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이 추운데 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끝났죠? 장이요? 네. 장은 네. 지지부진했고요. 네. 조선주는 오늘 또 올랐네요. 네, 조선주는 네. 한 2% 정도 네.
좀 오른 것 같은데요. 최근 트럼프 리스크로 이제 국내 전반에는 이제 긴장감이 꽤 높아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세계 각국도 다들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데 보면 조선업 쪽은 좀 약간 좀 여유로운 그런 느낌이 아닐까 네. 싶어요. 네. 네, 국내 조선업 분위기 좀 살펴봐 주세요. 작년에 우리가 360억 달러 좀 넘게 수주했거든요. 네. 우리는 수주를 해서 일감을 잔고에 확보해 두고 네, 한 2년치 3년치 만들 걸 확정해 두고 가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수주가 좋았다. 재작년에 수주가 좋았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 한 2, 3년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근데 2021년부터 수주가 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주문이 더 많으니까 네, 잔고도 쌓이고 성과도 막 올라가 가지고요. 네. 이 좋은 물량들을 또 작년에 만들기 시작하면서 네, 모든 조선사들이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재작년, 작년. 네, 그리고 뭐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수주도 따뜻하고 실적도 좋고 이런 네.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올해 들어서 그럼 조선주가 어느 정도 오른 거죠? 대표적인 그 조선주 종목을 살펴보면요. 뭐 현대중공업, 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있는데 네. 이게 아마 업종에서는 코스피 여러 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을 거고요. 네. 네. 퍼센티지는 회사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이 현대중공업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미국 이슈에서 하나오션은 먼저 올랐고 HD 현대중공업은 하나오션을 좀 따라가는 모양이었고요. 네. 예. 그래서 네. 좋았습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하신 그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 각각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지금 미국에서 네. 얘기를 하는 우리 호위함을 좀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호위함. 네. 네. 그러니까 구축함 밑에 네. 구축함을 뭐 지키는 전투함입니다. 예. 근데 이런 군함 특수선 영역은 삼성중공업은 하지 않고요. 네. 예, 큰 특수선들은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외의 사업 영역들은 네. LNG선, 컨테이너, 탱커 모두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하게 회사들마다 뭘 조금 더 잘하고 이런 건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엔진 부문을 가지고 있어요. 엔진부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박 엔진 사업부도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그럼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안 갖고 있고요. 거기는 네. 옛날 HSD 엔진, 네, 한화 네. 엔진에서 조달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덩치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군 조선업 재건을 위한 동맹국 활용에 대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제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네. 많이 올랐던 것 네,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2023년하고 22년부터 발주량이 늘었다고 네, 하셨나요? 2021년부터. 21년부터. 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전 세계 발주량을 보면 네. 8월 이후에 뭐 그 전 세계 발주량의 70%를 중국이 쓸어 담았다 이런 네, 기사가 맞습니다. 눈에 띄던데 네. 어떻습니까? 그 12월 이후는 다시 좀 주춤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근데 네. 뭐 작년은 너무 심했고 기본적으로 중국에게는 양으로는 지금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공장, 네. 조선사에서는 도크라고 하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네. 우리보다 더 많은 양을 찍어내기 때문에 마켓시어로는 도크가 뭐라고요, 정확히? 배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공간, 네. 일반 제조업의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품들을 가져와서 네. 도크에다 놓고 다 네, 같이 이제 그렇죠. 분조를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 안에서 네. 붙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특히 작년에는 중국이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조금 잘하는 엘리트 민영 조선사들이 도크를 더 투자를 했어요. 네, 뉴타임즈 양지장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에스텍스 대련 투자했었잖아요. 대련에 거기가 망해서 쉬고 있었는데 네. 행리라고 하는 그룹이 네. 그걸 인수해서 신조 시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기존의 호황이어서 우리가 2027년까지 막 할 일이 되게 많아서 네. 2027년에 배를 받고 싶은 선주들한테 배를 못 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새로 투자한 도크들이 네. 2027년도 우리 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 예. 엄청 다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켓시어가 좀 약간 왜곡됐고 특별히 더 쏠렸다. 네.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덜할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조선사는 어디예요? 국영조선사 밑에 네. 한 뭐 에이스들이 한 7, 8개 있고요. 네. 민영조선사들도 뉴타임즈, 양지장 그리고 뭐 새로 시작한 행리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대형 조선사들이 매출 10조 원 이상이다라고 본다면 네. 그 친구들은 2조, 3조 원 정도 규모 조선사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CSSC, 부경, 네. 상장사인 양지장, 네. 뉴타임즈 십빌딩 뭐 그런 조선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도크는 그럼 주로 어디에 있어요? 각 지역에 다 있는데요. 네. 상해 주변의 바닷가, 네. 그리고 대련은 어디인지 아시죠? 네. 여기 북한 위쪽에 산둥반도, 네. 대련 있고 산둥반도 지역에도 있고 예. 여기저기 골고루들 있는데 주로 상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는 도크가 거제도, 거제도, 울산, 현대사무중공업 저기 목포. 네. 네. 근데 이제 도크가 그럼 중국에 비해서 훨씬 적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크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은 더 수주를 많이 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겠네요.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마켓쉐어는 예. 질 겁니다. 앞으로 계속. 네. 너무 단언을 하셔가지고. 아니 그들은 그러니까 너무 쉐어 양으로서는 네, 양으로서 질 겁니다. 이길 수 없다, 네. 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요. 어떻게요? 그런데 네. 만들기 어려운 배들, 소위 고부가치 선종이라고 하는 배들이 있죠. 어떤 LNG 것들이죠? 운반선, 네. LPG 운반선, 그리고 미래에 아주 중요한 선종이 될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것들에서는 일단은 한국 조선사들을 먼저 찾고 네. 우리가 못 만들어줄 사정이거나 우리 가격이 너무 높으면 네. 중국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고부가치선들에서는 우리가 마켓쉐어가 80% 70% 이렇게 점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액화천연가스 네, 맞습니다. 그 운반선이고 네. 암모니아 운반선은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LPG 운반선하고 비슷한 배예요. 네. LPG랑 그 물성이 비슷해서 비슷한 네. 성격이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데 LPG 운반선에서 기존의 한국 마켓쉐어가 한 70%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잘했었고 네. 일본이 요즘 줄고 있고 이 자리를 중국이 들어오고 있는데 암모니아 운반선은 수소를 운반하기 위한 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액화 수소 운반선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리고 비싸고 또 그 저온 상태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수소를 NH3로 아모니아로 전환해서 날라볼까? 오랜만에 화학 기호 들어보네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모니아 운반선이 재작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큰 선단이 그게 되고 있기 우리 때문에 말하는 친환경인 건가요? 친환경 생태계를 위한 네. 수소 운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거는 만들기가 훨씬 어렵습니까? 중국에 정말 많은 조선사들이 벌크 하다가 탱크 하다가 이제 컨테이너도 곧잘 하지만 네. 중국에서도 암모니아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장난조선이라는 한 군데만 쭉 하다가 네. 작년에 양지장이랑 뭐 대련이랑 한 3-4군데로 늘어난 정도. 네. 그래서 어떤 신조선가 재화의 가격이란 게 경쟁이 심하면은 좀 오르기 힘들고 네. 마진이 박할 거잖아요. 근데 LNG 운반선이나 가스선들,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것들은 네. 이걸 만들 수 있는 조선사들이 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가격이 되게 좋고 건조했을 때 돈도 많이 남기는 선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네. 이런 선종에서는 우리 한국 조선이 아직은 다행히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배를 밖에서 봤을 때 LNG 운반선하고 암모니아 운반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생긴 게 다르게 생겼죠. 네. 그 액화가스를 담는 탱커 자체가 네. 기술이 다르고 예. 여기는 뭐 멤브레인 타입이고 여기는 타입 A, 타입 C여서 둥그렇게 생겼고 여기도 네모나기도 하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이거는 마치 뭐 그랜저하고 소나타 어떻게 달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비슷한 예. 자, 아니 이제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네,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이제 네. 대신 여쭤봤던 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조선 시장을 이제 중국이 이렇게 선점한 상황에서 네. 많이 이제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우리 이제 조선업의 전망이 밝은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부가 같이 네. 운반선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뭐 마켓쉐어 경쟁을 하지만 네. 우리도 좋았고 중국도 좋았던 거예요.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네. 우리도 일감이 쌓이고 중국도 일감이 쌓여서 사이좋게 같이 신조선가를 올렸고 네. 이 물량들을 이제 조금 좋은 물량을 작년에 만들기 시작하면서 뭐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올해, 내년, 내후년에 더 좋은 물량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돈을 잘 벌 거고요. 네. 여타 산업은 경기가 뭐 꺾이면은 안 팔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조선은 잔고 산업이거든요.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3년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너무 확실히 보입니다. 네. 최근에 그 안덕근 산업통상부 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조선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는요 또 지난달인가요? 그 자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네. 그 선박법을 10섹트. 네. 네. 그거를 발의했잖아요. 네. 근데 그 선박법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우리 나라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네, 좀. 그 결국은 보호무역 장벽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은 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존세트법. 그래서 네. 자국 내에서 왔다 갔다 일을 하는 배들은 네. 자국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보호무역 아래서 너무 만드는 원가가 비싸지고. 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들은 당연히 다 뭐 동북아에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과 비교를 하니 자사선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자국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카고를 나누는 배들 중에서 네. 미국 국적 배가 뭐 80척밖에 안 된다. 이거를 10년 후까지 뭐 250척 늘리겠다. 뭐 그런 뭐 법안이고 네. 또 이게 뭐 새로 배를 만들어도 되고 또는 중고선을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안이 만들어도 되고. 네, 안이 만들어도 미국에서 안 만들어도 됩니다. 네, 네. 그냥 그 미국 국적인 분이 선주이고 네. 뭐 이런 조건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는 그러면 250척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조선사들이 만들 수 있겠네.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미국 시장이 아니라 유럽 시장이나 딴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약간의 도움은 될 겁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건 이런 변화의 방향성만으로 이런 걸 되게 반기고. 왜 우리가 미국보다 유럽이 더 중요하다는 건 왜 그런 유럽이 거죠? 훨씬 큰 고객이니까. 네. 유럽, 그리스 선주들. 네. 어쨌거나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근데 주식이라는 게 네. 딱 뭐가 10% 좋아졌다고 10%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새로운 게 발견됐다라는 것만으로 여기서 앞으로 더 진보하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주가에는 좀 강하게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쉽섹트보다는 도널드 발음을 트럼프 좀 정확하게 안 네. 하시면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해서 네, 쉽해, 쉽스, 액트. For American Act 네. 해가지고 쉽스 액트 줄여서 말하죠. 쉽섹트보다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진행된 네. 미 해군의 그 전투력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특수선을 더 짓기 위한 네. 협력 관계가 더 크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6일이었나요?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의 해군 함정 건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네.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현재 법으로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군함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뭐 법을 뭐 제정하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원론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조선사들은 많이 붕괴됐고 선박 건조 능력이 많지 않고 네. 심지어 기존 군함들을 유지 보수하는 능력조차 되게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미국 내에서.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의 하나오션도 미국의 군함들을 MRO 유지 보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미국 조선사들이 중국이 저렇게 군함을 늘리고 있는데 따라갈 수 없으니까 네. 동맹국을 이용해서 미국의 함대를 좀 최소한 조금 따라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함대, 해군함이라든가 뭐 네. 잠수함이라든가 네. 이런 제작 그 역량이 충분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미국보다는 훨씬 좋고요. 네.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우리는 구축함 네. KDX 1, 2, 3 그리고 우리의 완전 국산 기술로 KDDX 네. 우리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을 만들 예정이고요. 잠수함도 장보고 1, 2 네. 독일 기술로 갔었는데 네. 이번 장보고 3부터는 순수 한국 기술의 잠수함도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인 현대중공업, 네. 하나오션이 네. 이 구축함 잠수함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선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정보와 협력이 중요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네. 이런 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이루어져야 되고 구체적인 요건들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잘 챙겨줄 건지, 네. 뭐 진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은데 협상을 잘 해 가야 되겠죠. 네, 그래요. 앞으로 아까 이제 중국 양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뭐죠? 초고가 수주 전략을 가져가서 네.
아니면 이제 기술이 집약돼 네. 있는 그런 배를 잘 만들어 가면 네.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 뭐 중국이 60%를 가져가고 네. 한국이 40%를 가져가고 우리가 1등이 아닌 건 중요하지 않고요. 만들기 어려운 배 계속 기술이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고 우리가 기술 표준을 잡아가고 선주들의 첫 선택 상대가 되고 뭐 그런 걸로 계속 실질적인 일위 자리는 계속 가져갈 거고 가져가야 됩니다. 네. 아까 잠깐 그 친환경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특히 글로벌 해운사들이 그 이제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고가의 그 친환경 선박 발주를 늘리고 있는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우리도 계속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선박이 기름으로 추진을 하잖아요. 네. 근데 LNG, 메탄올, 앞으로는 암모니아로 추진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따라서 만들고 있어요. 중국도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바뀌면은 엔진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세계 1등, 2등 엔진 회사는 또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배를 만들어도 엔진 회사들이 중국이 만드는 배에 들어갈 엔진을 만들면서 부가가치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 과거를 잠깐 되짚어 보면 조선업 경기는 이제 글로벌 선박 시장에도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 경기라든가 그 상황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슈퍼 사이클이 이어질지, 아니면 대박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슈퍼사이클은 2000년 초반부터 2007, 8년까지 엄청난 수주를 했던 그런 구간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수요가 끌고 가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세계 네. 경기가 너무 좋고 근데 경기가 되게 하수상하고 되게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부터는 슈퍼사이클이라고 저는 부르지 않고요. 길고 따뜻한 사이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CO2 규제 때문에 네. 노후선들이 되게 불편해지고 피해를 받거든요. 뭐 어디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노후선들을 교체해가는 사이클이 되게 길게 진행될 거예요. 네. 예전처럼 와 우리 캐파보다 너무 많이 주문이 들어와는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많이 들어오는 게 되게 길게 진행되는 그런 사이클. 길고 따뜻한 사이클이 조선업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조선업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이제 네. 올라오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뭐죠? 그 피크아웃? 네. 뭐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뭐 특정 회사들은 제 목표 주가에 도달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목표 주가라는 거는 회사의 실적이 확인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올해 실적이 작년 연간보다 올해 연간이 회사별로 2배 가까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뭐 이미 반영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안 믿을 수도 있고 투자자분들이 근데 좋은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오른 게 합당했고 조금 더 오를 여지가 남았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네. 주가 피크아웃은 한 1, 2년 후에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제 이렇게 조선주가 높은 주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투자할 때 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이런 점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점 있으면 좀 네, 제가 지켜주시죠. 뭐 네.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뭐 교체 발주를 바탕으로 긴 신조 시장 호황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면 우리가 뭐 할 일이 있어서 괜찮고 이런 걸 떠나서 주가에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결국은 경기 침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뭐 조선뿐이겠습니까? 네, 다 같이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우리 조선 바텀업 상황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올투자증권의 최광식 기업분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9분입니다.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계속 체크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으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정 갈등 장기화에 국민께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전공의 병역 수련 특례를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포고령 내용이 그 정부 방침과 다르다. 의료진의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와 달리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이주호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입니다. 자,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순서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현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 준비하셨네요. 네, 우리가 디지털 이코노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VR 같은 이야기는 많이 나눴는데요. 네. 정작 이런 정보 이동의 기본이 되는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인터넷이 끊긴다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은 지난 40년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네. 집에 공유기가 고장나서 인터넷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뭐 국가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며칠씩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이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없으면 대규모 언어 모델로 표현되는 생성형 AI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경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인터넷이 상용화된 거는 이제 90년대 이후였던 것 같고요. 네. 언제 시작이 됐었는지는 좀 가물가물합니다. 네. 이 인터넷 기술에 대한 기원을 간단하게 말씀을 기술에 대한 드리겠습니다. 기원. 네. 인터넷은 69년 말에 미국 국방부 주도로 개발된 아르파넷이 그 원조입니다. 아르파넷. 네, 그래서 이제 넷 앞에 있는 아르파가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 연구국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 개발 지원을 조달한 연구기관의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아르파는 아르파넷을 통해서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 간에 존재하는 컴퓨터를 연결하려는 이 네트워크 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네. 당시엔 냉전이 한참이었기 때문에 핵전쟁 등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은 패킷 교환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선처럼 연결된 컴퓨터 간에만 정보가 교환이 가능했었는데요. 이 아르파넷이 대규모 기간 통신망을 구축하고 여기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끼리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이라는 건데 발신 단계에서 정보가 여러 패킷으로 쪼개집니다. 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목적지로 이동을 하는데 네. 수신 단계에서 패킷들이 다시 조립되어서 원래 보내려고 했던 정보가 완성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정보를 보내면 망이 한정돼 있더라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터넷은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적은 연결 네트워크로도 많은 컴퓨터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너무 많은 정보가 보내지면 기존 네트워크로는 감당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구글이 등장하자마자 경쟁자들을 앞지를 수 있었던 요인도 그 검색 능력의 탁월함도 있지만 네. 단순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경쟁자들은 방대한 양의 광고가 가득 찬 페이지를 로딩하기를 바랬지만 이는 당시 네트워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잘못 판단한 결과였거든요. 사람들이 당시에 알타비스타를 버리고 구글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터넷은 정보를 패킷 형태로 잘게 쪼개서 전송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한정된 네트워크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임에는 분명했지만 결국 물리적인 인프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요. 인터넷으로 많은 일을 하는 오늘날에는 정말 더 많은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죠. 인프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보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인프라 네트워크가 더 필요할 텐데요.
과거에 이제 무거운 홈페이지를 로딩하려면 더 많은 연결 케이블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이 메타버스 등의 획기적인 기술들이 구현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적절한 인프라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인프라가 없으면 인터넷은 그저 실현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불과할 겁니다. 네. 오늘날에는 이 물리적인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클라우드는 기사나 사진, 동영상을 무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네. 실제로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연결된 수천만 대의 컴퓨터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성기영의 경제쇼도 재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방송도 시차가 맞지 않아서 아쉽게도 생방송으로 듣지 못하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이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녹화된 영상을 클릭할 겁니다. 네. 클릭하는 순간 패키지 생성되고 이는 신호로 변환되어서 수천 킬로를 이동해서 데이터 센터의 한 컴퓨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컴퓨터에 저장된 녹화 영상이 이제는 우리의 노트북으로 들어오면서 노트북 하면서 경제쇼 영상이 플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영상이 담긴 서버가 한국에만 있다면 미국에 있는 시청자는 동영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광섬유 케이블을 타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도달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정보 수요자가 가까운 곳에 데이터 센터가 위치해야만 합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오늘날 정보의 이동은 하나의 케이블에만 의존하지도 않고요.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만도 정보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이 넷플릭스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 사용자인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물리적인 인프라가 정말 많이 존재하는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이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날 인터넷 서비스에서 중요한 물리적 인프라 결국 이제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일 텐데 이게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전력을 사용을 하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는 약 240에서 250 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요. 전 세계 전력 소비의 한 1, 2%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추정치의 하한선만 고려해 보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전력은 호주 국가 전체 소비량보다도 더 많고요. 상한선으로 따지면 세계 10위 전력 소비국인 프랑스보다도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셈입니다. 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전력 소비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립 속도를 늦추기도 합니다. 싱가포르가 2019년에 이러한 전력 문제 때문에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 중지했고요. 아일랜드에서도 국가 전력회사인 에어그리드가 전력망의 용량 부족을 우려해서 2028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 연결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아일랜드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전력 소비는 국가 전체 소비량의 약 18%입니다. 그 정도나 됩니까? 엄청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자체 에너지 효율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22년 기간에 인터넷 사용자는 78%,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은 무려 600%, 네. 데이터 센터 작업량은 340% 증가했지만 소비 전력의 증가는 20에서 70%에 불과합니다. 소비 전력 증가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계산 프로세스가 개선된 덕분인데요. 네. 동일한 계산량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2.5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린 이거를 쿠미의 법칙이라고 쿠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그 전력 소비량도 어마어마하지만 이걸 또 식히는 그렇죠. 물의 사용량도 네. 엄청나다면서요. 이게 이제 뭐 다방면으로 문제입니다. 전력도 문제인데요. 이제 네. 진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입니다. 그래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 밀집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버의 발열을 냉각하기 위해서 산업용 공조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쓰이는 물이 막대합니다. 특히 싱가포르 같이 더운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물 소비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유는 칩 성능이 개선되면서 칩의 발열이 더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더 적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위치하면서 전자의 이동 속도들이 빨라지다 보니까 네. 효율성은 좋아졌는데 발열 문제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2022년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쓴 물이 320억 리터였는데요. 이는 웬만큼 잘 사는 국가의 국민들이 약 70만 명이 쓸 수 있는 물 소비량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원 활용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도 기울이고 있고요. 네. 근데 재생에너지가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그렇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건 통제하기 어려운 자원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 모듈 원자나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들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시작하면 이제 에너지 문제가 더 심해질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 자체는 분명 좋아지고 있지만 수요가 많아지면 효율이 아무리 개선된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무엇보다 지금이 이제 인공지능 활용의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네. 이미 현 수준의 인공지능도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제 얼마나 전력이나 물이 필요할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실제 오픈 AI가 GPT-4를 훈련하는데 소요된 전력은 50기가와트시 이상이었어요. 네. 이게 이전 모델인 GPT-3를 훈련하는데 필요했던 전력량의 무려 50배였거든요. 네. 물론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개선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지만 현재 인터넷 사용량이 미래 인터넷이 만들어낼 수요에 비하면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추정을 해보면 이제 그 네. 문제가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또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러면 케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되는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 그러면 케이블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좋고 나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게 이제 지리적인 어떤 우위 혹은 지리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재밌는 사례가 2022년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광 케이블이 네. 이집트의 육지 구간에서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케이블 하나가 잘리니까 예.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에는 인터넷 연결의 85%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엄청나죠. 네. 육상에서 발생한 한 개의 케이블 절단 사고인데 그 정도인데도 여파가 엄청 컸던 겁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케이블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99% 바다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3일에 한 번씩 끊어집니다. 어업 활동하다 끊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잠수부대 들어가서 얼른 고치고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네. 안 되는 게 하나가 끊기더라도 이제 다른 케이블을 통해서 정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아와 유럽 간의 데이터 이동은 대부분 이 홍해 바닥에 깔린 11개의 케이블을 지나서 이집트를 지나가는 지상 케이블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집트텔레콤이 독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는 해양이나 지상을 넘어서 우주에서도 인터넷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지리적인 리스크가 앞으로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 이런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인터넷 인프라라는 게 결국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고 네네. 네, 독점 지배력 같은 것도 가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요. 디도스 공격 같은 것들을 막아내려면 역시나 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 기업만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그 디지털 경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하드웨어 인프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대략 살펴봤는데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은요. 예, 오늘은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하는 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용자는 인식하기가 어렵지만 오늘날 언제 어디서나 저장된 파일에 접근할 수 있고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고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광 케이블과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인프라가 없으면 디지털 시대의 많은 서비스는 그저 상상에 불과할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중국은 미중 갈등으로 정보 보안 문제가 있고요. 일본은 지진 위험이 있다 보니까 한국과 싱가포르 정도가 이 아시아에서 대상 구역들인데 싱가포르는 또 물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게다가 이 데이터 센터는 지방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데이터 센터 약 80%는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이 수도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원도나 부산, 전라도 등으로 이런 것들이 내려간다면 네.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어떤 인프라로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금융에 특화된 부산이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또 글로벌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임차했지만 직접 쓰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네.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